UBC 시청자,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권선욱입니다. 국세청. 네. 어렵습니다. 저 이거 인터뷰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이거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는데요. 자, 근데 어쨌든 그동안 지금 사실 우리 시선이 국정원, 검찰, 경찰 이쪽에 많이 쏠려 있었죠. 그래서 이쪽 뉴스는 정말 우리도 서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4대 권력기관 하면은 국세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국세청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이르는 첫 출발지가 바로 국세청입니다. 당시 그 한상률 국세청장이 태강에 대한 세무조사, 특별 세무조사를 하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이 경남 김해까지 내려가서 자료를 뒤졌죠. 거기서 뭐든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다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억지로 연결해서 했던 그 사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 이후에 최근 여러분들 뉴스 또 보셨을 겁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에 국정원을 동원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뒷조사를 시킨 거, 그것도 대북 공작비를 빼돌려가지고 유용을 했죠. 그런데 당시 이현동 국세청장이 그 국정원에 무슨 하수인처럼 공작금을 받아서 미국 쪽 일을 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정말 개혁해야 할 대표적인 국가 권력 기관인데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서 이 국세청 개혁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실제 그 개혁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한번 보셨던 분입니다. 홍종학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보셨던 분인데요. 구재희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동안 되게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UBC 출연해서 바빴고요. 그 빼고는 이제 국세청 그 행정개혁 TF 위원으로서 그동안 이제 꽤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면서요. 네. 거의 격주 단위로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과거 세무조사 점검도 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저희 그럼 그때 우리 인터뷰 오셨을 때 이미 그 활동하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8월 31일 날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요. 국세청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이제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좀 점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범한 이제 TF거든요. 잘 모르고 제가 그것도 모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크게 부각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채팅창을 보니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재판, 항소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그쪽에 시선이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관련된 개혁 과제도 있었죠. 많죠. 삼성 조세하면은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삼성도 조세를 가장 많이 의식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삼성 때문에 이번 개혁 TF에 올라왔던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히 조세정의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았고요. 사실 지금 많은 이제 그 조세 분야, 특히 세정 분야에서의 문제는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이재용의 할아버지인 이제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차명 주식을 통해 가지고 예금도 그렇죠.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상속을 실질적으로 했지만 국세청이 그걸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기조 원에 달하는 그런 이제 상속세가 다 탈루가 됐고, 결국에는 이제 조세 부가저축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알려졌기 때문에 결국에 한 푼의 세금도 징수하지 못했고, 다만 이제 그걸 명의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제 세법 실명 전환,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약간의 정말 증여세. 그러니까 원래 이제 차명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게 되면 증여 의제라 그래서 증여세를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증여세를 조금 매긴 거 정도에 불과하고, 최근에 또 이제 문제가 된 차명 예금
네. 관련된 그 차등 과세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제 과세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뭐 이미 이제 지금 삼성이 지금 화제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지나버린 일이잖아요. 네네. 그 세금 부과도 소급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우리 그 현대 같은 경우는 네. 소급해서 적용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건 맞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부과제척 기간이라는 게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이 넘으면 부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같은 경우도 차명 주식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알려졌을 때는 이미 부과제척 기간이 다 지난 상태에서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8년인가요? 7년인가요? 하여튼 그 정도 그때 되죠? 특검할 때? 예, 특검할 때죠. 특검할 때 그 삼성 김영철 변호사 네. 사건 그분이 이제 양심 선언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그 특검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됐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당시에 그 상속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그 당시에는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1996년인가요? 7년인가 그랬으니까 벌써 이미 꽤 오래전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한 푼의 상속세도 과세하지 못했던 거죠. 와, 그러면은 지금 삼성그룹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많은 개혁 과제, 의제들은 네. 전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세무행정에서 이게 뭐 그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에 이제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실제 세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세무행정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이제 고소득이나 아니면 고액재산에 대해서 상속이나 증여 이런 변칙 부의 이동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행정을 개혁한다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뭐 통제 장치를 두는 것도 그렇지만 세무행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일종의 그 적폐청산을 위해서 이제 국세청 행정개혁 TF라는 걸 만들어서 권고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네. 예, 이거 다들 몰라요. 이거 권고안 발표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특히 이제 말씀해 주시죠. 검찰이나 이제 그 국정원에는 뭐 워낙 그 민감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접하기도 하고 또 뭐 바로바로 이제 뉴스로 나오긴 한데요. 네. 사실 국세청은 국민들한테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검찰이나 국정원이 개혁되면 국민들 일반한테는 아주 영향이 물론 없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국가가 정의롭게 가는 길이니까.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어떤 개혁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세청은 세무행정이라는 것이 국민들 생활하고 기업들의 그 경제활동,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아주 접점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관서도 보면은 막 전국에 다 이렇게 있고 공무원도 한 2만 명 이상이 되고요. 사실 우리도 늘 세금 문제하고 부딪히며 살잖아요. 저도 사실 지금 우리 상담 좀 받아야죠. 저 지금 사실 정리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바꾸는 이 개혁으로는 사실 국세청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조사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실제로 일상에서는 아니 제가 뭐 검찰에 갈 일이 있습니까? 경찰에 갈 일이 있습니까? 국정원에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세무서는 지금 가야 돼요. 예. 그래서 그 국세청 개혁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이제 개혁과제 만든 건 사실 국세청 스스로가 만든 거는 아니고 또 외부에서 억지로 이렇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부와 외부가 같이 만나서 국세청의 어려움도 들어보고 또 거기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외부의 그런 이제 개혁 의지를 이제 주입시켜서 같이 이제 최종적으로 개혁안을 도출을 한 거죠. 자,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약간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쪽하고 비슷한 맥락의 과제가 있죠.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 같은 그런 어떤 약간 정치적인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어떤 세무조사라든지 권력의 어떤 충견 노릇을 했던 그런 행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재발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인적 쇄신이라든지 이런 과제도 이번에 논의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인데 국세청도 내부 논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치 않았을 것 같아요. 반발도 있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네. 국세청도 뭐 검찰이 기소 독점을 하는 거 마찬가지로 예. 국세청도 과세권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의미냐면은 국세청이 과세하면 세금이 되는 것이고 과세 안 하면 절대 세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뭐 스스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국세청이 그만큼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 그 과세권은 국세청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고 그것을 국세청이 마음먹은 대로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통제 장치도 있고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특히 세무조사 관련돼서는 이제 과거 세무조사 점검을 저희 이제 TF에서 먼저 해서 그동안에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에서 정치적 세무조사라고 해서 많이 말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했거든요. 그 했던 이유는 그 세무조사가 과세권을 남용한 소지들이 있다.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의 대상이 됐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거고요. 그 결과 여러 가지 정치적 세무조사 등 세무조사의 공정성, 적정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이제 TF에서 과거 세무조사 점검 결과 발표할 때는 이제 사례 1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서 정보 보호 때문에 공개를 못하죠. 비밀주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명시적으로는 못했지만 언론에서는 뭐 다 확실하게 뭐 실명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좀 기사를 안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사례 1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업인데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복합적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사례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뭐 그 당시에 이제 국세청장이 한상률 사실 본청의 그 국세청장이면은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검찰 조사라든지 진술을 통해서도 보면은 실제로 그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뭐 특정 국장을 투입을 하려고 했다든지 뭐 베트남에 있는 뭐 국세청장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했다든지 이제 본인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그 관리자가 특히 이제 국세청장이 이렇게 개입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뭐 이런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는 건가요? 예, 실제로도 뭐 직권남용 혐의로 해서 국세청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사 내지는 그 법률 검토를 다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고 저희가 이제 뭐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국세청이 이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법률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좀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시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양한 이제 검토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명박근혜 9년을 지나버리는 바람에 시효가 지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게 오래되면 기록도 유실되고 그리고 기억력도 그죠? 네. 예, 기억력도 달라지고 이게 지금 또 이 방송 중에 지금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뭐 석방 이야기가 나오네요.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로 석방. 이거 쉽지가 않네. 예.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재판은 또 어떻게 되나? 대단하네. 왜 이렇게 좀 힘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대한 판결을 하긴 뭐 그래야 먹고 살겠지 나중에. 아이고 예. 오늘 이것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진짜. 이재용 회필 판결이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TF 구성에 뭐 시민단체 출신이 뭐 좀 많았었네. 네, 시민단체 출신들이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정부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또 국세청에서도 지난 정부 때부터 이제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국세청이 뭐 그동안에 외부 위원회도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위원회 활동하시던 분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이 연장선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맡으신 분도 계시고 저같이 이제 처음 맡아서 이렇게 한 분도 계신데 굉장히 그때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과거 세무조사 점검할 때 이제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일부 야당의 이제 우려도 있었고, 차라리 해체해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분들 이제 몇면을 다 보시면 시민단체 출신들 한 4명, 10명 중에 4명 정도. 세무사님도 참여연대 활동하셨잖아요. 참여연대 활동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민단체 출신으로 이제 분리가 돼버리는 거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분들 보시면은 시민단체 출신 하다가 정치나 아니면 공직에 들어가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자기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재능 기부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익성을 가지고 공익 활동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예. 다 그렇습니다. 단장했던 강병구 교수님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을 놓고서 마치 이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것 같이 하시면 그분들, 김정민 의원이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정부가 요청하면은 전문성으로 봉사하시는 분인데 정치적 목적하고 연관 짓는 거는 이거는 그분들에 대한 명예가 예의가 그렇죠. 아니다. 예. 왜냐면은 그분들이 어떤 그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 활동을 했다든가, 그러면은 또 얘기가 나오지만, 순수하게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사실 TF 활동 중이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은 못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야당이나 여당이나 아무도 사실 이 결과가 이렇게 편향되거나, 아니면 진짜 그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뭐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국세청 TF에서 내놓은 권고안에 대한 어떤 논란 같은 건 지금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한 가지 특히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국세청에 비밀유지 규정이 있으니까 외부 인사들한테 조사 관련된 서류를 보여주면은 국세기부법상의 이제 비밀유지 규정을 위반한 거다. 그래서 보여주면 국세청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거의 반협박성까지 됐는데, 결국에는 어떻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문제나 시비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국세청 내부에서 점검하게 하고,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또 재점검하고 해서 이렇게 실제 점검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점검하는 거 마찬가지 실효성을 좀 거둘 수가 있었죠.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좀 했었는데, 이명박근혜 당시에는, 정말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 중에 보면, 연예인 김재동 씨, 그 소속사, 거기가 다음 기획인가? 네네. 예, 거기하고, 이쪽에도 세무조사 하라고 했다. 이것도 사실로 밝혀진 건가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태광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사례 1번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교차조사, 세무조사 할 때도 임의로 한 부분, 그다음에 조사도 종결하기 전에 이렇게 검찰에 고발한 부분. 태광 박연차 그 사례에서는 조사 종결 전에 검찰에 고발을 한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조사가 이거는 진행 중이죠. 진행 중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TF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중복조사 한 부분이라든지, 근데 아까 말씀드린 청장이 이제 과도하게 개별조사에 개입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한 수십 개 되는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다 조사 대상에 선정해서 뭐 조사를 했다든지. 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든 엮어내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네. 국세청장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사실상 진두지휘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면. 부산에 있는 기업인데 부산지방청 관할에 있는 기업인데 이제 서울청 조사 사국이 나갔으니까 이제 하게 됐고 그러저런 여러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뭐 거의 모든 절차, 그러니까 조사의 착수나 진행이나 결과 모든 절차에서 하나도 정상이 없을 정도. 네, 그런 정도로 심각한 이제 조사권 남용이 있다고. 그럼 총체적으로 국세청이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세무조사를 그냥 아까 전에 그 중복조사는 알 것 같고 교차 세무조사라는 거는 뭐예요? 그것도 뭐 이제 교차 세무조사가 이제 관할을 조정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지방청 관할에 그게 있는데 교차 세무조사예요? 예. 그거를 이제 서울청 조사사국에서 이제 하면서 했고 또 이제 뭐 그런 이제 교차 세무조사의 결정도 어떤 이제 체계적인 그 결제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뭐 조사 착수 바로 직전에 그런 그 사국으로 배정을 했다든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거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문제가 조사권 남용이 이제 심각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그 저희 TF에서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세청도 계속 자료를 아마 언론에도 배포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한상률 뭐 이현동 같은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방안을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그 국세청의 이제 청장을 비롯해서 국세청에서 외부에서 이제 압력이 들어왔을 때 아니면 현재 사례에서도 보듯이 외부의 압력이나 본인이 이제 뭐 알아서 뭐 하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왜냐면은 국세청 내부에서 탈루 혐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명분만 붙이면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조사를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뭔가 외부적 견제 장치 이런 것들을 두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TF에서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다면 이제 내부에서만은 그런 이제 외부의 압력이 있든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든 누구든지 세무조사를 수시로 이렇게 선정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 견제 장치를 두어서 만약에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이런 견제 장치 어디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본인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어느 정도 견제 장치가 되고 그런 이제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들으면서 국세청이라는 곳이 우리 세무사님도 그 학교를 나왔지만 특히 그 세무대 쪽이 전부 선후배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네? 얽혀 있으면 그런 제도적 장치가 솔직히 말해서 쉽게 무력화될 수 있지 않느냐. 누구도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이견이라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기 힘들고 뭐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권력기관의 속성이 그렇죠. 권력기관들은 보면은 이제 외부에 이제 철저하게 이제 차단되어 있고 내부의 어떤 이제 단합이랄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외부의 민간인들, 민간이 그런 조직에 이제 들어가고 그런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해서 거기에 보고하게끔, 그러니까 국세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기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개하고 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수단 외에 어떤 이제 뭔가 금지해서 내부적으로 금지해서 지금도 근데 아까 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이제 조사권을 남용했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법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TF에서 어떤 방안을 그런 만들었습니까? 외부 인사,
민간 무슨 위원회 만드는 구성된 그런 이제 납세자 보호위원회, 예. 그다음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이런 외부위원으로만 구성된 데서 그렇게 비정기조사 같이 이번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됐지만 비정기조사 같은 그런 조사에 대해서 선정하고 또 결과 처리한 거에 대해서 심의하고 보고하게끔. 그리고 그런 조사를 했을 때 납세자 보호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뭐 중지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럼 일단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뭐 조사 사국을 뭐 투입해서 막 하든 말든 일단 그거를 하는 거는 통제할 수가 없죠. 근데 사후에 이걸 어쨌든 보고를 그렇죠. 해야 된다. 그 진행과 예. 사후에 어떻게 그 부분에 처리했는지. 대해서 왜 했는지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또 사유는 되는지 그것을 이제 심의하고 점검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도 납세자 네. 보호위원회에 대해 내가 세무조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니면 착수가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세무조사로서 적정한지 이것을 중지 신청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그 서울청 조사사국이란 곳이 검찰로 치면 옛날에 지금은 없었지만 대검 중수부 같은 예, 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국세청장이 조사사국 데리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거네.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TF에서 대안으로 예. 사실 서울청 조사 사국이 이제 비정기조사 전담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1, 2, 3국에서 하는데 예. 비정기조사라는 거는 세금을 뭔가 탈루한 탈세 혐의가 있다. 혐의를 잡아서 그런 뭐 하죠. 정보가 있어서 세무조사를 수시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할 때는 이제 서울청 조사 사국을 이제 활용을 네, 하죠. 네. 그렇게 비정기조사 전담국에 활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비정기조사가 확대된 부분도 있고 이제 아까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도 이제 빚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런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또 그리고 그 조직도 좀 축소해라. 저 혹시 이제 이거 진짜 약간 사소해 보이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태광실업 조사할 때 노무현 대통령의 단골 식당부터 해가지고 뭔가 관련된 거 싹 뒤졌다고 네네.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토속촌 같은 경우 거기는 뭐 영수증 싹 갖고 가가지고 다 조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이 좀 좋아했던 식당들은 싹 다 뒤졌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기도 이제 우리 점검 대상 그 세무조사였기 때문에 네. 다 했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점검하면서도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왜 조사했냐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제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뭐 잘 가던 식당에서 조사했다 하고서 조사 사유가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 다른 이유가 없겠죠. 탈세 혐의가 있다. 뭐 근데 탈세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 해가지고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은 조사 사유는 정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조사 사유를 밝히거나 네. 아니면 정말 그 조사에 대해서 그런 거기서 조사할 만한 정도의 사유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통제 장치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제 할 수가 있고 왜 조사했는지 그리고 조사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현재로서는요. 그러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토속촌을 예를 들어서 삿갓이 뒤지면 뭐 하나 안 걸려 나오는 업체가 그렇죠.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세무조사권이나 이 국세청이 힘을 갖는 부분이 털면 나오잖아요. 예, 검찰보다도 더욱더 어떻든 뭐든지 어쨌든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세무조사권을 이제 남용을 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있었던 거죠. 그럼 역으로 이런 거잖아요. 자, 뭐 혐의가 있다. 탈세 혐의가 누군가 있다고 제보를 했어요. 뭐 제 통밥으로는 아마 청와대에서 뭔가 쪽지 내려보내고 전화 한 통 걸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국세청이 공개적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토속촌을 뒤졌다 이렇게 얘기는 못할 거고 탈세 혐의가 있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로 조사 사국이 투입될 정도의 탈세 혐의라면 실제로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사 결과는 결과도 뭐 추징색이 일부 있고 어떤 데는 아까 얘기했던 예컨대 연예인 기획사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 컨설팅 회사 이런 3대를 조사받았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조사 사유에 걸맞는 정도의 추징 실적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연예기획사나 뭐 그 컨설팅 회사는 규모가 거의 뭐 몇십억에 불과한 정도 아주 소규모의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데를 조사해서 거의 무실적. 와, 그러면 그건 진짜 징계사유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당사자 간에 제가 알기로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부당한 세무조사 했다. 근데 지금 권력남용이지, 진짜. 실제로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TF에서 발표했던 조사 사례 2, 3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권 남용에 대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아니, 전 그렇게 한 사람들을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검찰로 치면 이런 거예요. 대통령 기록물 사건 2008년도에 일으켰을 때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왜냐면 원래부터 혐의가 안 되는 거 가지고 했었어요. 억지로 끼워 맞춰서 그냥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검사들이 그걸 가지고 기소를 하고 나중에 무죄 선고 나고 하면은 그 검사는 실력 형편없는 검사인 거거든요. 근데 조사사국이라는 가장 정예부대 아닙니까? 정예부대가 투입이 됐는데 징수 규모가 투입 인력 대비 투하 시간 대비 징수 실적이 정말 형편없다 그러면 그건 누가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징세액이 거의 하나도 없는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거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이렇게 그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조사하시는 분들도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할 정도로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 이거 왜 했나 하는 생각이 들 테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이 개혁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국세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 조사국 국장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냥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기관에서 더더군다나 상위의 기관이라면 더더군다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기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점검당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면 내가 형사처벌까지 된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지금 그동안에는 어떤 행정적인 감독 기능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러고 보면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뉴스의 중심에 보면 검찰이 항상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국세청이라는 데가 검찰하고 거의 구조가 똑같아요. 아까 인트로 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그 이모 국세청장이 국정원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국세청에 왜 하여튼 진이야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수사를 중이니까. 그런데 국세청이 아까도 그 연예인 기획사라든지 그 컨설팅 회사라든지 이런 데들이 국정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아까 특활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럼 국정원이 스스로 하면 되지. 왜 국세청한테 시켰겠어요? 국세청한테 특활비를 줘가면서 그만큼 국세청이 국정원 이상으로 파워풀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권한과 활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이 지금 현재는 엄청난 그 조사권도 가지고 있지만 금융, 부동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권한을 다 가지고 정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도 국세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국세청이 지시할 수밖에 없는,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멀구나. 오늘 이재용 부회장 무죄도 났죠. 아니, 무죄가 아니라 집행유예 났죠. 이 사회를 정말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일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약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한번 해볼까요? 특히 이제 삼성그룹도 그렇지만 그 고소득자들 탈세 문제 이것도 좀 있고, 그리고 또 고소득자들이 세금 체납해놓고도 그냥 다 이리저리 다 빼돌리고 세금 안 내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 대책도 좀 어떻게 논의가 됐습니까? 예, 지금 뭐 이 정부에서 그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이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과제를 내놓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그동안에 사실 오랫동안 이제 지난 이제 이명박 그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를 활성화한다고 이제 부자나 이제 고소득자, 대기업, 뭐 재벌 이런 데들한테 감세는 물론이고 세무 행정에서도 거의 이제 웬만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런 정도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세무 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그러면은 세금은 누군가한테 징수해야 되는데 중소기업하고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일반 봉급생활자 이런 분들한테 이제 집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세제도 봉급생활자들한테는 이제 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좀 세금을 더 징수하게 한다든지, 뭐 담배세를 만든다든지, 담배세 소비세, 개별 소비세를 뭐 이게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각종 세무조사, 사후 검증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이제 세금을 어떻게라도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이제 명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무적으로 간섭을 계속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실 추징을 했죠. 그게 이제 추징을 했다기보다는 좀 약간 뭐랄까요, 고혈을 좀 빨아들인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담세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이제 징수하고 세무조사 했으면 되는데, 그쪽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좀 이제 힘든, 쉽게 거둘 수 있는 거, 쉽게 걷고 세무관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세무조사도 하고 사후 검증도 이제 막 한 10만 건 이상 연간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한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고혈을 짜냈네. 진짜. 굉장히 이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제 국정농단으로 사실 만들어졌지만, 그동안에 이제 그 보수정권 이렇게 하면서,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 다음에 이제 봉급생활자, 일반 시민들이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 때문에 민심 위반이 사실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국정농단도 있었지만 촛불 시민혁명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세금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정치적인 그 어떤 큰 이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정권도 그렇죠. 바뀌고. 이게 조선시대 가도 그게 있지 않습니까? 삼정문란. 그렇습니다. 예? 조선이 무너진 게 그 삼정문란 해가지고 뭐 병력비, 요즘으로 치면 병력비리, 세금 탈세 문제, 이런 것들로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된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고소득, 하고 대기업, 재벌, 이런 세금을 담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분들, 또 그리고 소득이 실제 많고 재산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 세무행정이 이제 그동안에 혜택을 많이, 뭐 세제에서도 혜택을 줬지만 감세해가지고, 세무행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세무행정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부동산 투기나 뭐 그 부동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강남에서 뭐 부동산을 뭐 이렇게 건데 미성년자나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취득을 해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은 국세청에서 이제 조사도 안 하니까 얼마든지 이제 증여도 마음 하고 놓고 그냥 마음 놓고 이제 금융권 재산 물려주고 그냥 그렇게 해도 뭐 그동안에 이제 별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은 그냥 다시 털어가지고 더 짜내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과 이제 고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뭐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 그런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에 또 민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명, 잘 알죠. 예, 네. 차명이나 차명 주식이나 차명 예금, 그다음에 위장 계열사, 아니면 공익법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라도 이제 좀 줄이고 회피하려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냥 법인 내놓고 그래서 차 리스로 쓰고 법인카드 쓰고 다 비용 처리하고 세금 환급 받고. 네? 예, 우병우 씨 관련된 그 회사 법인이 그런 사례가 있죠. 그렇죠. 세금을 정말 거의 이제 회피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그런 이제 세법의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명을 통해서 합산과세를 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세금을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합산과세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액이 올라갈수록 네네. 내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네. 이걸 쪼개고 줄이는 수단으로 차명으로 이제 이렇게 그렇죠. 빼가지고 예. 쉽게 해서 부피를 줄이는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삼성 관련된 그 삼성이 차명 대표적이지. 주식이나 예금도 다 그런 거죠. 사실은요. 전부 세금 줄이려고 회피하기 위해서 네. 한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차명으로 돼 있을 때 국세청이 그냥 평상적인 노력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관리를 해야 되고 재벌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차명이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 화가 나네.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조사사국이 대거 투입돼서 탈탈탈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사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금융거래라든지 부동산 거래 이걸 통해서 사실은 그거를 레이더를 가동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네. 그분들은 어떤 특별관리 대상자로 해서 차명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관리를 해줘서 세금 관리가 면밀하고 아주 조밀하게 돼야 그거를 이제 포착하고 해놓고 있다가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고 처벌도 할 수 있고 한데 평상시에 이제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예컨대 아까 상속이나 이런 거 일어나도 차명 주식을 찾아낼 수가 없다면 상속세를 과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교칙 아무리 해도 찾아낼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세금 관리 쪽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명 예금이나 주식, 그 다음에 이제, 위장 계열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위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제 공익법인들, 이런 걸 통해서 탈세나 조세 피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이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제 언제든지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저께 정말 국세청도 정말 바꿔야 될 게 지금 여기까지 들으면서도 잘 모르는 저도 국세청을 정말 개혁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막 지금 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또 조금 더 해서 고소득 고액 부자들의 그 세금 탈루 이야기하니까 저는 이명박의 청계재단이 딱 떠올랐습니다. 예, 마치 사회에 기부한 것처럼 해놓고 거기 돈 넣어놓고 상속세 같은 거 안 내잖아요. 예, 공익법인한테 이제 그 출연을 하면은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100억을 상속받았다. 아니면 증여받았을 때. 한 40% 내는? 그러니까 100억을 받았으면 100억을 만약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 난 증여세나 상속세 하나도 안 냅니다. 현행법상. 그러니까 일부만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아예 안 먹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공익법인이 저하고 전혀 관계없는 정말 공익사업을 하는 건실한 그런 공익법인이 괜찮은데 거의 이제 본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원으로 가 있거나 그렇죠.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서 운영을 관여하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재벌 같은 경우는 지금 청계재단이 그렇잖아요. 청계재단 이명박 청계재단 진짜. 재벌들이 운영하는 또 공익법인들도 다 마찬가지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게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까지 그 공익법인의 혜택을 주고 그것을 방치를 해놓는 게 맞느냐.
제도적으로 진짜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가 세법에서 규제는 있지만 제대로 세무행정상으로 규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단속이. 예. 그래서 그런 공익법인들은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네. 실체를 좀 실질적으로, 따지고, 예,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예. 그러면은 그런 데서는 그런 혜택을,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해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면제했던 거를 박탈하고 가산세까지 예.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이제 면밀한 이제 검증 절차를 다 돌입하도록 이렇게. 그리고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고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단 출연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100억을 냈으면 그걸 기본으로 삼아서 재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살펴보고 사용처. 그다음에 그 재단에 뭐 이제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 막 이런 직책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뭐 각종 법인카드부터 해서 이런 거 싹 다 뒤져서 정말 이게 쉽게 해서 우리 뭐 위장 계열사 위장 사업체 같은 거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어떤 전수조사해서 네. 정말 그 객관적으로 이제 공익법인이 아니라면 공익법인으로서의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뭐 어떤 출연자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고 실제 뭐 자기가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환수하고 가산세를 매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세청에서도 이제 TF에서 권고했으니까 면밀한 이제 검증 절차를 거쳐서 비과세 혜택을 이제 축소하는 방안까지 강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익법인 이야기 나오니까 그다음에 해외 법인도 지금 생각이 나요. 지금 당장 이명박 같은 경우는 다스가 국내에 있지만 해외 법인 막 만들어서 그쪽으로 쭉 지금 뭔가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지금 재산 빼돌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런 해외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케이먼 군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조세 피처를 네. 이용한 탈세. 그다음에 이거는 태광그룹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죠. 이호진 그때 회장이 미술품을 뭐 갤러리 어디더라 하여튼 미술품 대가 사고 막 했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세금 또 줄이고 뭐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다 다뤘습니까? 네네. 그 개별 뭐 납세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역외탈세라든지 해외 거래와 관련된 이제 탈세 사례 또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도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역외탈세 관련된 부분은 국세청이 쉽게 이제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해외 거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외탈세에 있어서 국세청이 과세하면은 어떤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게 패소하는 경우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국제조세 소송 그거죠. 예. 그래서 국제거래 관련돼서 국세청이 그만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해외 계좌 같은 거를 확인하기가 국세청이 스스로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역외거래라든지 이렇게 공격적인 이제 뭐 조세 비행위 이런 것이 의심이 되면 그 당사자한테 국세청한테 신고 의무나 소명 의무를 이렇게 부여하는 그런 이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럼 지금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와. 근데 뱁스라고 해서 이제 OECD에서도 그런 이제 공격적인 이제 그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신고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 두도록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이 아직 미비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게 국제거래를 통한 이제 탈세 행위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명 의무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공격적인 조세 행위를 이렇게 설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로펌 같은데요. 예, 그런데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들이 조세피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한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도 도입을 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제 강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현지에 가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거래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가급적이면 그 행위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행위를 도와줬던 사람들한테는 신고 의무와 소명 의무 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렇게 좀 약간 강력한 사전 방지 책을 이제 둔 거죠. 역외탈세 이야기하니까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됐던 가상화폐, 네네. 코인 네. 문제가 또 떠올라요. 혹시 가상화폐 문제도 함께 네. 좀 다뤘습니까? 최근에 뭐 핫 이슈긴 한데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합법이냐 불법이냐 뭐 이런 얘기도 많고 뭐 한국은행에서 과연 이게 뭐 화폐냐 지불수단이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국세청 같아요. 네. 근데 가상화폐 논란이라든지 이게 새로운 신종 거래나 이렇게 수단이 생기면 사실 국세청이 제일 먼저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냐 합법이냐 막 논란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정부에서 그 개입이라든지 국세청의 이제 과세라든지 이런 게 좀 굉장히 늦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새로운 거다 보니까 이게 적정하게 예,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든 사업자라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고 법인세나 소득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수집을 이렇게 충분하게 해서 시장 이후 최근에 뭐 이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고 정부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충분하게 이제 조기에 이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늦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한 300만 명이 지금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비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이제 과세할 수 있도록 양도세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거래세를 매긴다든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든지 이런 이제 입법이 돼야 되겠지만 어떻든 새로운 이제 과세 시장이 이제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제 그 과세관청이 좀 빨리 나서라. 세금 문제는 어떤 이제 그 경제 논리라든지 정치 논리보다 훨씬 더 앞설 수가 있거든요. 세금 문제가 사실은 우리가 뭐 공정한 사회 이야기할 때 세금이 가장 사실 민감한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성물산 말씀드렸지만 병역 문제, 세금 문제 이런 게 공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득이 많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걸맞게 세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정말 법기술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 아닙니까? 삼성그룹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아직 촘촘하게 만들지 못한 세법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변호사들이 그 빠져나가는 정보를,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기술을 다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싹 다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원래 이제 상속 증여세법이 삼성법이라 가지고 네. 예전에 이제 삼성 SDS나 뭐 에버랜드나 예, 이런 데 BW하고 예. 새로운 신종 그 사채 이런 게 나오니까 세법에 전혀 규정이 없던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미 이제 증여라든지 이렇게 변칙증여 다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세법이 개정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보세 내지는 삼성세 같은 그 오명이 좀 붙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식이란 게 뭔지, 예. 참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정말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의 불공정함을 조장하는 때 열심히 사용을 하고, 참.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은 참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필이면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의 내용이 하나같이 또 정말 아까 세법은 삼성법이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그 탈세 아니면 혹은 편법을 이용한 면세 뭐 등등 이 모든 기술의 집합체가 삼성그룹 아닙니까? 이번에 뭐 그 국세행정개혁 TF에서 네. 그동안에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좀 방기했던 그런 이제 그 고소득자 그다음에 재벌 네. 대기업들 이런 데 대한 이제 그 변칙증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마련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행되고 하면 네.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이제 그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네. 그거를 좀 이렇게 시정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당연히 뭐 그 부분에 대한 세금 관리가 제대로 돼야 네.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법인세하고 소득세 세율 최고 세율을 인상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이게 뭐 핀셋 증세다 뭐 해가지고서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동안에 혜택을 너무 많이 줬잖아요. 이제 그 감세 혜택도 주고 비과세 감면 혜택도 주고 이렇게 세정해서 거의 뭐 이렇게 간섭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이제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 세금과 세정으로 인한 세제와 세정으로 인한 상대적인 이게 혜택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세금을 더욱더 강화하고 부담을 시키는 것이 순서죠, 순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돼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보편적 증세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궁금한 질문이 그 임대주택 요즘 사업자 많잖아요. 네. 요거 아직도 사실 보면 그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여전히 세금 안 내고 싶겠죠. 물론 그분들은. 이거 어떻게 방법이 좀 만들었습니까? 어쨌든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전면 그 과세가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과세가 시행된다 그래가지고서 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국세청에서 이제 그 실제 임대주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임대 사례, 예. 그다음에 뭐 전세, 그 등기, 그다음에 국토부에 이제 주택 임대 현황에 관련 DB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실제로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과세 기반이 일단 달성이 돼야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정상적인 임대소득 과세가 되고 또 실제로 제대로 과세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 과세자료 제출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이제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소득을 실제로 지금 월세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실제 징수하는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징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세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뭐 강남 주택을 제대로 잡는다는 게 그 과열을 잡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굉장히 중요한 방안의 하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임대주택 과세 부분이 실제로 정상화되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좀 잘 자리 잡으려고. 저 지금 오늘 하면서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국세청이 제대로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제대로 할 일 하면서, 토속촌이나 뒤지고, 다음기획 같은 조그마한 영세사업자 김재동 기획사라고 그런 데나 뒤지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뒤지고, 이 진짜, 국세청 여기 진짜,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이제 TF 그 개혁 방안에 의해서 올해 이제 아마 시행되는 걸 보면 도대체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그걸 집행하는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과거 세무조사 점검에서 드러났듯이 저작권 남용 같은 것도 통제수단을 많이 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국세청이 이제 집행하느냐 또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국세청에 달려있는 거죠. 과거와 같이 되진 않겠죠, 당연히요. 그나저나, 요즘 검찰에서는 권성동 의원 수사 외압 또 폭로하고, 뭔가 양심선언 같은 게 막 나오는데, 국세청에도 좀 이런 거 좀 안 나오나? 국세청은 우리 안원국 많이 하고 그분 때문에 어떻든 최근에 이제 대광실업 관련된 부분 국세청의 내부의 내용도 좀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분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자, 제가 이제 또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게 권고안이잖아요. 권고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는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잖아요. 이 권고안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외부에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개혁해라 한 건 아니고요. 국세청 스스로가 이제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제 만든 거고 그 TF에서 개혁 권고안을 발표해서 국세청이 줬습니다. 네. 국민한테 또 발표했고요. 네. 또 국세청이 이제 그 발표한 이후에 이틀 있다가 이제 전국 관서장 회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거의 담아가지고 올해 이제 추진할 그 개혁안을 또 실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상당히 잘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은 이제 그 개혁안이 제대로 국세청이 이제 집행하고 있는지, 네.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또 진짜 그 부의 불평등, 이렇게 소득 재분배 이런 그 세무행정이 네. 시정될 수 있게끔 잘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예. 정말 갑자기 이게 할 일이 진짜 많네. 내가 하여튼 국세청이 이제 환골탈태해서 예.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세무조사를 이제 자인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개혁안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만 바라보는 이제 그런 애민청이 이제 돼야죠. 예. 근데, 정말 가야 할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때문에 좀 충격에 지금 빠져 있고, 약간 힘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국세청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듣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정말 아직 멀구나.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국세청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한마디 해 주십시오. 네. 세무행정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이나 검찰청 개혁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경제 활동,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중소기업이나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국민들이 그 경제 활동 테두리 내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쪽에 이제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최접점에 있는 게 이제 세무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세무행정을 어떻게 집행하냐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지고 국민들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세무행정을 제대로 집행하면 국민들이 이제 세무행정을 신뢰하게 되고 공무원들을 존경하게 되고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저절로 들거든요. 물론 뭐 세금을 다 싫어하는 거지만 세금을 기분 좋게 내는 거하고 그냥 정말 뺏겼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세무행정이 이제 최종적으로 개혁이 되면 스웨덴의 이제 국세청이 그렇다고 해요.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거기는 그 조세 부담률이 막 30%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세율도 60%가 넘고 그런데도 국세청이 신뢰를 얻고 공무원들이 최고의 존경 대상이 되는 네. 그런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위를 쳐다보지 않고 국민들만 바라보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내시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봉사하고 또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소득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소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세정을 집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세무행정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한 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세청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서 또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마지막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이 좀 빠지실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었는데요. 정의를 향하는 길은 구불구불하다. 예. 그리고 직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한 방에 휙 하고 KTX 타고 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등산으로 치면, 우리 지리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리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꾸불꾸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제 좀 다 왔나 싶으면 다시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와야 돼요. 이런 험난한 과정이 있듯이,
저희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머물러 있는 길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지치지 않고 좀 웃어가면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한 고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고개가 100고개는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구재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인터뷰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